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22일의 화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오늘 그제 한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윤석열 엑스파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성철 엑스파일,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죠. 장성철 씨는 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재판 판결이 7월 2일 있다. 7월 2일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 대선 출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성철 씨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보수 유튜버, 보수 시사평론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장성철하고는 3년째 왕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되는데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 사격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죠. 또 김무성 씨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이 그렇게 마땅한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쥐기 좀 어려운 그런 인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김무성 씨 예전부터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른바 권력 분산형 개헌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냐니까 대통령 핫바지 대통령 앉혀놓고 뒤에서 이른바 실세들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구도를 갖다가 또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는 결코 장성철의 배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장성철은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 걱정하는 듯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범보수 범중도보수 야권 진영에서 장성철 씨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엑스파일이 사실은 두 종류가 있고 하나는 4월에 하나는 6월에 구입했다 입수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판결나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른바 초를 치는 그런 까닭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문제 갖고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그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그 사무실 오픈과 함께 6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대선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문은 본인이 직접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까지의 단독 보도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일요일 그만두었습니다만 어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59년생이고요. 아마 학번이 저와 같을 겁니다. 경제학과 나왔고, 이석준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승승장구했고, 특히 2016년 1월에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죠. 그때는 황교안 국무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을 2016년 1월에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당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름 중심을 잡은 괜찮은 그런 어떤 인재입니다. 그 이석준 씨를, 이 사람은 이 예산실장도 했고, 경제부처에서 예산실장은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하는 겁니다. 예산실장 했고 대한민국 재정 문제에 대해서 빠꼼이죠. 이 이석준 씨를 영입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보니까 이동훈 나가고 이석준 들어온 그런 모양은 제법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 27일 보도된 바대로 사무실을 오픈하고 그날 대선 출마가 될지
아니면 정치 입문 선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언가 국민들에게 또 기자들 앞에서 직접 윤석열 씨가 직접 본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쓴 그와 같은 선언문, 그와 같은 정치 입문 소회 이런 것을 밝히려 한다면은 다음 한 4대까지를 갖다가 꼭 염두에 둔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사실 3월 4일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그 이후에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메시지 관리 잘 됐고 또 적정한 시점에 부친 모시고 나와서 사전투표하고 또 적정한 시점에 또 누구를 만나고 다 그림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난 5월 28일이던가요? 29일이던가 그때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을 그 다음 날 밝혔죠. 그 밝히게 된 그 흐름은 황태순 TV에서도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준석 돌풍이 거세게 몰아닥치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무언가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하고 싶었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그 스텝이 좀 엉켰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히 이제 우당기념관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을 갖다가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팀장 표현대로 100명이 넘는 기자를 갖다가 적으로 돌린 이런 시점에서 제대로 이제 공식 오픈하는 그 시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될 몇몇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받으면은 이 무료로 해줘야지 또 돈 받으면 또 제가 저를 장사꾼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로 얘기해야지. 윤석열 총장도 황태순으로부터 정치 컨설팅 무료로 받았다. 기부행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선 중앙일보는 대선 출마 선언문 이야기하는데 대선 출마 선언문을 갖다가 읽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9명의 지금 이른바 9명의 잠룡들, 구룡들이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추미애까지 9마리의 구룡들이 이제 9월 10일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당에서 홍준표가 원희룡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누가 관심이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대선 출마 선언 해갖고 너무 일찌감치 쐐기를 박지 마십시오. 일단 정치 입문 선언 정도가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설마 국회의원 되고 내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정치 입문하겠어요? 대선 출마지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나 굳이 앞으로 또 대선 출마 선언 그것을 통해서 뭔가 붐업을 해야 될 그 즈음에 있기 때문에 미리 카드를 갖다가 다 깔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아는 카드지만은 그러나 그때 약간 국민들이 약간 힘들어해하고 지칠 무렵에 뭔가 한 포인트씩 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치 입문 선언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하고 A4는 버리십시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프롬프터 보면서 안 본 척 하는, 사실 프롬프터 보면요 시선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약간 사시가 됩니다. 눈이. 그래서 굉장히 어벙해 보입니다. 꺼벙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실제 저 문재인 대통령 바보스럽죠. 거기다 A4 그거조차도 제대로 못 읽어서 떠듬떠듬하는 그런 걸 갖다 제가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슨 젊은이 마냥 여기다 헤드셋 끼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본인이 밤새 내가 왜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이면 하늘이 내린 천관입니다.
하늘이 내린 천관, 검사로서 그야말로 최고의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내가 왜 이젠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저 멀리 대양의 큰 바다에 뛰어들여 하는가? 왜 태평양 바다에 뛰어들어서 참 가만히 있으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험난한 이 태평양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요즘 한 땀 한 땀 적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고 떠적고 하다 보면은 몇 가지 키워드만 갖고도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뒤에다가 프롬프터 보지 마시고 모니터 띄워놓고 PPT라고 있죠. 파워포인트. PPT. 여기다 손에다 파워포인트 단추 하나 들고 눌러가면서 그건 제목 하나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 그게 키워드거든요. 키워드 가지면 충분히 본인이 앞으로 내가 왜 정치에 입문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 참 말이 어려워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한 땀 한 땀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우리 윤석열 총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역시 법률가 출신답게 논리정연하긴 합니다만은 말이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이거는 망고불변의 철칙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항상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즉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편안한 이야기로 자기의 진심을 알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요즘 보면 뭐 기자회견이다 뭐다 들어보면 그 밑에 참모들이 써준 거 같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그 주워 제끼고 앉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저 뭔 어벙한 짓인가, 거기다 눈은 프롬프터 본다고 눈은 완전히 사시가 돼갖고 그런 어벙한 짓 하지 말고 정말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인데, 제가 처음에 2012년에 종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그 주제가 있으면 아침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벌써 2012년이면 10년 전이니까 지금 어머니가 그 당시 77이었습니다. 지금 87세인데 그 어머니를 갖다 상대로 아침에 30분 제가 어머니를 갖다가 듣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청중으로서, 어머니를 시청자로서 생각하고 제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아듣고 끄덕일 정도면은 시청자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말을 참 편하게 쉽게 한다라는 좋은 평가를 들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6월 27일 서기 전에, 물론 굉장히 고학력이십니다만은 아버지 그 윤 교수님 상대로 얘기해서 아버님이 고개 끄덕일 때까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번째, 앞서 제가 잠깐 중앙일보 서승우 정치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너무 특정 매체들하고만 어떻게 보면 뭐 정보를 주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기자들, 상당수의 매체들로부터 사실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보면 기자회견하면서 욕먹는 게 뭐죠? 기자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하고 어벙한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들 질문 무제한으로 열어두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은 파워포인트를 놓고 그리 길지 않게 한 5분, 길어야 7분이면 됩니다. 그 정도, 대략 한 7분 정도면 원고지로 따지면은 대략 한 1600자, 내 1700자 정도, 즉 원고지 200자 원고지 대략 9장 분량이면 한 7분 내지 8분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자들 무제한으로 풀어주세요. 별스러운 질문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던 간에 기자들한테 무제한, 왜? 그 기자는 아무리 허접한 매체의 기자라 할지라도, 또 나와 반대 진영, 예를 들면 트럼프 같으면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진영의 기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들이 이것저것, 그 나이는 보면 대략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젊은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을 겁니다. 때로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을 묻지 않고 르윈스키 문제를 갖다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르윈스키 드레스에 묻어있는 그 책이 뭐냐? 과연 뭐냐? 별걸 다 물어도 친절하게, 화내지 말고, 묵살하지 말고 친절하게 답변하십시오. 국민들은 오히려 일방통행식인, 내가 파워포인트가 되었던, 아니면 문재인식으로 프롬프터가 되었던 이야기하는 거, 일방 소통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쌍방 대화 좋아합니다. 쌍방 대화를 기자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기자 질문, 답변했는데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문재인식으로 더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라고 그러십시오. 아닌 말로 1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체력도 좀 과시하고, 내가 1시간 2시간 해도 까딱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무려 1시간이 넘는,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옆에 딱 세워놓은 상태에서 1시간이 넘는 그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을 다 받아쳐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대통령스럽지 않은 대통령이란 트럼프조차도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동안 뭐 소통이 부족하다, 너무 검사스럽다, 뭐 이러이러한 세간의 불만들, 세간의 불평들을 그와 같은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인내심을 갖고, 사실 말 같지 않은 질문도 많이 할 겁니다. 별스러운 질문, 이번에 6월 27일에 한다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엑스파일 관련해서 이것저것 묻지 않겠어요? 또 장모, 또 부인 김건희 씨 이것저것 묻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물을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있는 그대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죠. 부인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아직 이번에 사무실 개소식 겸 정치 입문 선언할 때 그 초청 대상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두 사람은 초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한 배의 탈, 경우에 따라서는 5월 동주일지라도 한 배의 탈, 그런 이준석과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당 대표 아닙니까? 또 가능하다면은 요즘 가뜩이나 좀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삐져있는 김종인 박사도 마침 광화문에 김종인 박사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고, 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사무실도 광화문 언저리에 오픈하니까 한번 모시세요. 한번 꼭 오시라고 직접 찾아뵙고 모시는 게 저는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전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박사에게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일단 포용력, 그 다음에 어쨌든 큰 울타리에서 용광로가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김건희 씨, 저는 김건희 씨도 그날 사무실 오픈하는데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감출 거 없습니다. 예전에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가급적, 강난이 여사죠. 강난이 여사 좀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성형수술 후유증이 있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가급적 특별한 투표할 때 이럴 때 빼놓고는 가급적 부인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전면에 잘 안 내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왜 그 국민들이 지금 김정숙 옛날 민영삼 원장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진짜 나대는, 전라도 말로 나대는, 나대게 좋아하고 설치는 김정숙 씨에게 아주 질려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부인 김혜경 씨 모르겠어요. 김부선 씨는 어떤 위치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윤석열 씨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옆에 그러면 김건희 씨, 우리나라 흔한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참석은 하되 다소 곳이 마치 과거 전두환 5.0 정권의 이순자 여사 하도 안 좋은 악평을 들었기 때문에 노태우 후보 그 당시에 김옥숙 여사를 갖다가 뭐 공개 장소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보면 옆에 안 세우고 단 하에 자기 친어머니와 장모님 그 사이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 다소과단 뭐 또 김건희 씨 같은 굉장히 미모 아닙니까? 젊고 미모고 굉장히 매력적인 퍼스트 레이디로서 충분한 그런 외모 미모 갖고 있을 때 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오픈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보면 어쨌든 요즘 뭐 지인들 측근들 입에서 무소의 뿔같이 정면 돌파하겠다 뭐 생각 잘했습니다. 정면 돌파하는데 정면 돌파한다고 흔히 헤딩하는 것이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면 돌파하는 척 우회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과 전술의 묘미를 보이기 바랍니다.